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뒤에는요, 수십 년의 연구만큼이나 정말 치열한 비즈니스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드라마의 각본,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기업하고 거대 제약사, 이 빅파마 사이에 오가는 복잡한 계약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주제죠. 보내주신 자료들, 실제 계약서 조항부터 산업보고서, 또 기술 이전 기사까지 쫙 펼쳐놓고 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계약이라는 게 대체 왜 필요한 건지, 또 어떤 조항 하나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오락가락하는지 그 핵심만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률 문서를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 본질이 뭐랄까 비대칭적 베팅이거든요. 비대칭적 베팅이요? 네.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넘는 시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성공 확률은 정말 낮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그 보상은 업계 판도를 바꿀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계약이에요. 아,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구?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의 행간을 읽는다는 건 그냥 바이오 산업의 생존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생존 법칙이 필요한 이유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빅파마, 이 거대한 기업들이 왜 굳이 외부의 작은 바이오테크 기술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특허 절벽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빅파마는 지금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네. KPBMA의 보고서 그래프를 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죠. 2032년까지 무려 45개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만료됩니다. 45개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간 수십조 원씩 벌어주던 그 현금 창출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와, 그 손실액이. 예상되는 매출 손실액만 총 21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이 넘습니다. 280조. 이 거대한 구멍을 내부 연구만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특허 만료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정책 변화도 압박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지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IRA 같은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미래의 약을 팔아서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이 계산이 더 어려워졌어요. 아, 불확실성이 커졌군요. 그렇죠. 그러니 빅파마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의 리스크를 다 떠안기보다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이 검증된 외부의 혁신 기술을 사오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한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절박한 거죠. 빅파마의 절박함은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거래에서 그들이 얻으려는 건 뭘까요? 바이오테크의 여정은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것과 같아요. 특히 돈의 계곡이죠. 돈의 계곡? 신약 개발이 평균 15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처 리뷰 자료를 보면 그 비용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딱 보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나요? 임상 1상에 340만 달러, 2상에 860만 달러, 마지막 3상에는 무려 214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와, 단계마다 거의 두세 배씩 뛰네요. 네, 웬만한 바이오테크는 3상 임상 문턱에도 가기 전에 자금이 그냥 바닥나버려요. 아, 그래서 그 전에 빅파마라는 든든한 파트너한테 기술을 넘기고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동시에 실패했을 때의 위험 부담도 함께 나누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각자의 절박한 필요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계약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서로의 필요가 만나서 거래가 시작된다. 이거 마치 사람 사이의 관계 같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고 보니 본격적인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결혼에 이르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결혼 서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서로를 충분히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럼요. 이 단계에서 맺는 계약들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밀 유지 계약, CDA라고 하죠. CDA. 그리고 물질 이전 계약, MTA. 마지막으로 의향서, LOI.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 CDA는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자 이런 약속이겠군요. 그렇죠. 첫 데이트에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랄까요? 하하하. 협상을 시작하면 수년간 쌓아온 연구 데이터, 임상 결과 같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을 공유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핵심 정보들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학계랑 산업계의 문화적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적 충돌이요? 네, 지식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게 미덕인 학계 출신 과학자들은 뭐든 빨리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하지만 비밀과 독점이 생명인 산업계는 특허 내기 전까지 모든 걸 극비에 붙이길 원합니다. 이 긴장감을 조율하는 첫 단추가 바로 CDA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물질 이전 계약, MTA라고 하셨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비밀을 공유하는 것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연애로 치면 이제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다가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선물. 바이오 분야에서는 정보뿐만 아니라 세포주, 화합물 같은 연구 물질 자체가 핵심 자산이니까요. MTA는 이 물질을 건네줄 때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계약서 조항을 보면 이 선물, 즉 물질은 우리 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죠.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네준 그 물질의 정의가 생각보다 훨씬 넓게 적용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계약서를 보면 보통 제공된 물질 원본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후손, 영어로는 프로제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생물, 데리버티브까지 권리가 미친다고 정의합니다. 후손이라 파생물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효모세포 하나를 줬다고 쳐보죠. 네. 당신이 그걸 배양해서 수천 개로 늘리거나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효모로 만들었다면 그것들 역시 여전히 제 소유권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 제가 새로 만든 건데도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누구 거냐를 두고 큰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비밀도 공유했고 의미 있는 선물도 교환했습니다. 결혼 직전 단계는 뭔가요? 의향서, LOI가 그 역할이겠군요. 네, LOI는 우리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볼래? 하고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포즈 같은 거네요? 비슷한 셈이죠. 아직 법적 구속력이 강한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 선급금은 얼마로 할지, 로열티는 대략 몇 %로 할지 같은 핵심적인 거래 조건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미리 한번 맞춰보는 거군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양측의 생각하는 그림이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실사 단계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종의 최종 점검 단계인 셈이죠. 자, 그럼 길었던 연애를 끝내고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의 핵심, 라이센스 계약. 이건 그야말로 결혼서약서이자 혼전계약서겠네요? 맞습니다. 워낙 복잡하니까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4가지 핵심 구조로 나눠서 펼쳐보죠. 첫째, 권리의 범위. 둘째, 돈의 흐름. 네, 셋째, 의무와 책임. 넷째, 관계의 끝, 즉 계약의 종료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권리의 범위. 이건 이 결혼 생활의 영역을 정하는 것과 같아요. 영역을 정한다. 가장 중요한 건 독점, exclusive냐, 비독점, non-exclusive냐죠. 신약 개발처럼 한 우물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당연히 독점 라이센스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이 팔면 안 되니까. 그럼요. 내가 모든 걸 걸고 성공시켰는데 다른 경쟁자가 똑같은 약을 팔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신약 계약은 사실상 거의 100% 독점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독점의 범위는 아주 세밀하게 조절한다고요. 뭐랄까, 우리 결혼 생활은 한국에서만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북미 지역에서만 판매할 권리, 테리토리를 주거나 항암제 분야에만 사용할 권리, field of use를 주는 식으로 독점의 범위를 잘게 쪼갭니다. 아, 이렇게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기술로 여러 개의 계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계약의 전체 가치를 조절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 돈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죠. 이 결혼의 지참금과 생활비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여기가 바로 가장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아, 그렇겠죠. 돈의 흐름은 크게 선급금,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라는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요. 선급금, 마일스톤, 로열티. 네.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의 종류가 아니라 리스크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양측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철학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바이오테크는 당장 연구를 계속할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하자마자 받는 돈, 즉 선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개발이 실패해도 돌려줄 필요가 없는 확정된 돈이니까요. 아, 반면에 빅파마는 불확실성에 베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선급금은 최소화하고 당신의 기술이 정말 좋다는 걸 단계별로 증명해봐. 그럼 그때마다 돈을 줄게. 라는 식의 마일스톤. 아, 조건부 지급이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이 팔렸을 때 매출의 일부를 떼어주는 로열티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죠.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숫자의 비율을 보면 이 거래의 리스크를 각자 얼마씩 떠안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성공에 대한 자신감의 줄다리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흐름에 최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이 로열티 계산법을 뒤흔들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최신 계약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IRA는 정부가 약값을 강제로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빅파마 입장에서는 미래에 벌어들일 돈, 즉 순매출이 정부 정책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최신 계약서에는 로열티 감액 조항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때문에 약값이 깎이면 우리가 당신에게 줄 로열티도 그만큼 깎겠다는 내용입니다. 와, 여기서 또 한 번의 치열한 협상이 벌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 정의 하나에 수백억 원이 오갑니다. 정말요? 네, 협상의 핵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약값이 깎였다고 볼 것인가입니다. 기술을 제공한 쪽, 즉 라이센서는 어떻게든 로열티 감액을 최소화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값 인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이미 각종 리베이트가 반영된 순가, 넷포스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아,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반대로 기술을 사간 쪽, 라이센스인은 감액폭을 키우기 위해 할인 전 가격인 정가, 리스트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 미묘한 정의의 차이가 미래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와, 그 단어 하나에 정말 엄청난 돈이 걸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돈 문제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나면 이제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해야겠군요. 세 번째 구조,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건 결혼 생활의 규칙 같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리를 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성실 개발 의무, 딜리전스로. 성실 개발 의무? 네, 기술을 사놓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약서에는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문구와 함께 언제까지 임상 이상을 시작해야 한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못 박아둡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를 대비한 조항이 권리 반환, Reversion of Rights입니다. 권리 반환? 네, 결혼 생활의 규칙을 어겼을 때의 페널티죠.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기술이 잠재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약의 종료, 즉 이혼 조건입니다. 여기에도 바이오 계약만의 독특한 조항이 있다고요? 네, 일반적인 계약 위반이나 파산 외에 아주 흥미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특허 도전 금지, For Patent Challenge 조항인데요. 특허 도전 금지. 라이센스를 사간 쪽이 돈은 돈대로 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나한테 판 이 기술의 특허 사실은 무효인 것 같아 라며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죠. 이 조항은 바로 그럴 때 기술을 재고난 쪽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나의 근본을 흔들 거면 이 관계는 끝이다 라는 강력한 선언이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실제로 개발이 중단되거나 파트너사의 전략이 바뀌어서 기술이 반환되는, 즉 이별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별이 반드시 기술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약사 내부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더 좋은 경쟁 약물이 등장하는 등 외부 환경이 반해서 내린 전략적 결정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로슈가 리페어 테라퓨틱스의 항암 후보 물질 카몬서팁을 돌려준 것도 파이프라인 전체를 재검토한 결과였죠. 아, 또 J&J가 이도르시아의 고혈압 치료제 트라비오 권리를 반환한 건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됐기 때문이고요. 신약 개발이라는 긴 여정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로 봐야 합니다. 그럼 반환되면 그걸로 완전히 끝인가요? 한번 이혼하면 그걸로 끝인 것처럼요. 하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한국의 한미약품이나 SK 바이오팜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죠.
이들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한번 반환된 기술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약의 적용 대상, 즉 적응증을 바꾸거나 데이터를 보강해서 결국 다른 파트너사를 찾아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기술 수출에 성공했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한 번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기술의 근본적인 가치나 잠재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오늘 빅파마와 바이오테크의 계약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니 와, 하나의 신약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계산과 약속 그리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네요. 그렇죠. 단순히 과학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의 성공이기도 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계약의 본질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가격 매기고 구조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 AI가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거래의 기술은 어떻게 바뀔까요? 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과연 리스크 분담을 전제로 한 마일스톤 방식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해진 단계마다 돈을 지급하는 단순 용역 계약처럼 변화가 될까요? 기계가 인간 협상가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의 리스크를 숫자로 보여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정교하고 인간적인 밀고 당기기의 기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